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킬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 월요일이고요. 만약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이 사라졌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런 영화 같은 얘기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한 주부의 얘기,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해가 바뀌면 이곳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단정한 머리를 보면서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건데요. 새치 염색, 면도, 그리고 피부 관리실, 이 역할까지 해내던 그때 그 시절 미용실, 이발소에 관한 이야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손석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21년 만에 추억 개통입니다. 21년 만에 추억 개통. 그러니까 강산이 두 번 바뀔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건데요. 어떤 추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 11일이었고요. 일영과 장흥, 송추 등 추억의 유원지를 연결하는 이 교외선 여객 열차가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6시에 첫 차 운행을 시작한 건데요. 지난 2004년 4월 1일에 이용객 감소 등을 이유로 여객 열차 운행을 중단한 지 무려 21년 만입니다. 앞서 교외선은 1961년에 개통을 해서 서울 도심에서 송추 계곡이나 장흥 수목원 같은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면서 경기 북부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야, 이 구간의 열차는 뭐 대학생들의 MT라든지 아니면 대의 필수 코스처럼 돼 있던 거였는데 추억이 새록새록하겠어요. 네, 뭐 실제 교회에서는 이제 MT를 가는 대학생들이 워낙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추억의 MT 열차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요. 광역 전철 등이 연이어 도입되면서 이용객이 급감을 해서 교외선이 결국 운행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 불편이나 지역 경제 발전을 이유로 지속적인 운행 재개를 요청했고요.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21년 만에 재개통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새롭게 재개통을 했어요.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다시 이제 운행을 시작하는 교외선은 대곡역부터 의정부역까지 30.5km를 단선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정차역은 대곡, 원릉, 또 일영, 장흥, 송추, 의정부역까지 6개 역으로 하루 8번 왕복 운행됩니다. 교외선 전 구간 기본 요금 2,600원인데 재개통 기념으로 오는 31일까지는 전 구간 운임을 1,000원으로 낮추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외선에 투입될 무궁화호 열차, 이 과거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시설과 또 외장을 레트로 콘셉트로 치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날 운행 모습이 되게 이채로운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철도 동호회 회원들이 옛날 열차에서 그 덜커덕 나는 소리를 직접 마이크에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일영역 같은 경우는 레트로 감성의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었고 사이다나 달걀 같은 옛날 열차에서 먹었던 간식들을 먹는 그런 풍경들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추억 속 기차 여행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경기도 교외선이 다시 만들어짐으로써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경기도 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다시 한번 또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지역 주민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직까지는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하루 8차례 운행이 되긴 하는데 이게 네. 시간대를 보면 아침 시간대에 운영이 됐다가 저녁 시간대에 또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지금 운행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열차 운행이 안정되면 낮 시간대에도 좀 열차 운행을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추억도 떠올릴 겸 한번 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다음 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모닝픽은 굿바이 캐스형입니다.
이 한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 씨가 어제 이제 마지막 은퇴 콘서트를 가졌는데 아주 멋진 공연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훈아 씨 횟수로 59년입니다. 정말로 기나긴 가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나훈아 씨의 마지막 콘서트 어제 열렸습니다. 콘서트 오후 3시와 7시 30분 두 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해 2월 이 자필 편지를 통해서 은퇴 의사를 밝혔던 나훈아 씨는 이후에 인천과 전주, 또 강릉과 부산 등에서 고별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자, 그 대미를 장식할 서울 공연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진행됐는데요. 공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팬들은 추운 날씨에도 마지막 트로트 황제 은퇴식을 보기 위해서 분주하게 공연장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나사모, 나훈아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 기장 갈매기는 계속 날아야 한다. 은퇴는 국민투표로 또 후나님 없는 세상 내일은 해가 뜰까 지구는 돌아갈까 등의 재치 있는 문구로 나훈아 씨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네, 59년 이 가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자리인 만큼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나훈아 씨는 1968년 데뷔 후에 무시로라든지 갈무리, 잡초, 고향역, 테스형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히트곡들을 냈죠. 그동안 작사하거나 작곡한 노래만 무려 1200곡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나훈아 씨는 마지막 서울 공연을 준비하면서 직접 자필로 작성한 편지를 통해 처음 겪어보는 마지막 무대가 어떤 기분일지 짐작하기는 어려워도 늘 그랬듯 신명나게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하다며 활짝 웃는 얼굴로 이별의 노래를 부르려 한다고 은퇴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10일 콘서트에서도 나훈아 씨는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마이크를 놓는다는 이 결심이라고 말했지만 이후에는 또 먹먹한 듯 눈물을 보이면서 시원섭섭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난다. 그 말을 실천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주 멋진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정말 59년 동안 우리에게 멋진 노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십시오.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나락 퀴즈쇼 논란입니다. 일단 나락 퀴즈쇼 이 어감부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어떤 사연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나락이라는 사전적 용어를 보면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거든요. 나락이라는 말 자체 어감이 참 좋지 않죠. 최근에 한 고등학교에서 이 퀴즈쇼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퀴즈쇼는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진 뒤에 고뇌하는 참여자의 반응을 즐기는 유튜브 채널의 진행 방식을 패러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질문은 이렇습니다.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고요. 여기에 3.1 운동, 흑인 인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 촛불 시위 운동, 또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 이렇게 5가지가 선택지로 제시된 겁니다. 질문부터가 참 논란의 여지를 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축제 퀴즈쇼의 질문과 보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동학여대 공학 반대 시위라든지 페미니즘 운동 등이 쓸모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입장은 이렇습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해당 퀴즈쇼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려고 했지만 질문이 사전에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재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를 존중해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회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는 다루지 말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큰 문제라든지 선택지들이 제시돼 버렸죠. 이어 학교 측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유감을 표명하면서 학교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인지 감수성 교육, 혐오 표현 금지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락 퀴즈쇼는 이전에도요 비하나 혐오 논란에 여러 차례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이 나락 퀴즈쇼 형식 자체가 개그 소재로서 적정한지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딱 봐도 이거 문제인데 싶잖아요. 네. 근데 그러나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모닝 픽입니다. 네, 마지막 모닝픽은 기초 질서 실종입니다. 네, 대체 어디에 기초 질서가 실종이 됐다는 거죠? 네, 바로 제주도가 제주도. 되겠습니다. 네. 네.
지난해 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면서 무단 횡단이라든지 쓰레기 투척 같은 외국인 기초 질서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거 이건 좋은 거죠. 내수 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괜찮은데 와가지고 이러한 기초 질서를 위반한다? 이건 문제겠죠. 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가 무단 횡단이었습니다. 무단 횡단으로 단속된 건수가 2023년에는 5건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무려 2,48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 노상 방뇨 같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 또한 155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급증한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늘어난 면도 있고요. 경찰이 또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해 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 이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점 쓰레기 방치라든지 무단 횡단 같은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과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단속이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네, 뭐 이제라도 단속을 강화했으니 이건 좀 다행이다 싶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단속이 좀 외국인들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주경찰 측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여행사나 영사관 등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현장에서도 안내문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관광업계 역시 MZ세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중심으로 기본 에티켓을 잘 지키는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캠페인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외국인 기초 질서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분명히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그 팬데믹이 해제가 되면서 이른바 보복 관광이라고 해서 유명 관광지들의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 관광지에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하는 행위라든지 각종 기초 질서 행위들이 뭐 남발을 하게 되면서 관광객지 자체가 좀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관광객 가치 자체가 좀 떨어져 훼손돼 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거든요. 제주도 하면 우리나라의 뭐 유일한 청정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외국인들의 어떤 기초질서 행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도하는 행위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간 나라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런데 그 예의를 지키지 못하면 그걸 계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줄 알아요. 네. 그건 뭐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제주 우리가 지켜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최신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차차차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장에서도 우리 자동차 산업만큼은 굉장히 성장을 계속 거듭을 네. 해왔죠. 2025년에도 그러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자동차 업계 소식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2024 국내 자동차 업계는 신차 효과와 하이브리드 호조에 힘입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요. 사상 최대 수출량을 기록하는 등의 모습 보이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국내산 완성차 제조사들은 2025년도 이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올해는 자동차 산업의 기대와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10년 이상의 산업을 좌지우지할 그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등의 그 기술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최근 전기차의 보급 확대 및 그 인공지능 AI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의 전환 속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 및 자동차 기업들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확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경쟁의 장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8일에 열렸죠.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네.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CES 2025는 전 세계 160개국에서 4,5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서프라이즈! 너무 대단합니다. 이 무대에 선 기업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외쳤습니다. 지난해가 생성형 AI 상용화가 화두였다면 올해는 AI의 실질적인 이용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CES 2025는 자율주행차, PC, 스마트홈, 또 웨어러블 기기 등 AI가 어떻게 일상을 연결할지 응용 분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올해 CES 2025에서는 자율주행차 등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화에 주목을 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AI는 그 자동 제어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감지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차량에서 정보 전달과 엔터테인먼트 중심 역할을 했던 디스플레이, 차 가운데 있는 화면이요. 네. 이게 전장 기업들의 혁신 경쟁 무대로 부상됐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는 자율주행 시대에 운전자와 차량 간의 소통과 정보 제공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의 또 어떤 기술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먼저 국내 자동차 기업 H사는요, 계열사에서 만든 그 홀로그래픽 앞 유리창 그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독일 광학 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은요, 물리적인 디스플레이 장치 없이 투명한 차량 유리창을 그대로 스크린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밖에서 보면 투명한 유리창처럼 보여요. 근데 안에서는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음악 플레이리스트 등 각종 콘텐츠가 또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H사는 내년 상반기에 이 디스플레이 선행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요. 네. 2027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품에 선보일 계획인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운전자의 뇌파 정보를 그 운전 중에 분석을 해서 졸음운전 등의 그 다양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여러 방식으로 경고까지 해주는 M-브레인 기술도 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H사는 기술이 고도화된 자동차가 인간의 삶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면서 이번 CES에서 공개한 세 종의 신기술에 휴먼 테크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독일의 자동차 기업 또 B사 역시 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그 대시보드 앞부분에 긴 디스플레이 패널을 배치하는 기술로 기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대체할 수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보다 넓은 영역에서 전달해서 운전자의 주행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일본의 자동차 기업 T사는요, 차세대 차량에 미국 N사의 드라이버 슈퍼컴퓨터와 안전 중심 운영 체제가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미국 무인 자동차 기업 W사는요,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와 협업해서 만든 그 로봇 택시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H사와 W사는 지난해 10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W사에서 개발한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H사의 전기차에 적용한 겁니다. W사는 올해 안에 도로주행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네. 올해가 그 핑크빛 전망만 가득한 건 아닙니다. 곧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나 관세 인상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그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자동차는 지난해 미국 수출을 11%나 끌어올리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사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그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에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새해 포부도 남다릅니다. 우선 국내 자동차 기업 K사는요, 2025년 올해 신차 출시를 할 계획으로 이 영업 체질 전체를 다 정비를 하고요. 또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를 좀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K사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수출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수출 시장에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자동차 기업 H사 역시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과 판매량 기준 2년 연속 글로벌 3위라는 금자탑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2025년 이 그룹 신년의 메시지 키워드를 위기, 혁신, 그리고 고객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H사는 위기는 곧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그룹 경영 전반에 지속 강조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H사 그룹은요, 지난해보다 19%가량 늘어난 약 24조를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돌발적인 경영 변수가 있지만 대규모 투자로 이를 극복하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또 다른 국내 자동차 기업의 신년 목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기업 K사 얘기인데요. 1962년에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 연간 판매 실적은 이제 작년에 기록을 했어요. 네. K사는 올해 2025년에도 브랜드 및 고객 중심 경영과 적극적인 미래 기술 투자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기존의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또 신차 출시 등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 신차 수요를 창출해서 판매 성장세를 쭉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에도 우리 자동차 기업의 꾸준한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죠.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저희 함께 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요새 보면 동네에 무인 점포들 많이 보셨죠? 네. 이 무인 점포 관련해서 은퇴 후에 무인 점포 가게를 차렸다가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할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무인 점포 절도범 촉법 소년인데 어쩌죠? 자세한 이야기는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던 저는 적은 자본에 고정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다는 무인 점포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와 주택가 근처에 위치해 수입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사람들 역시 동네 주민들이라 훔쳐갈 걱정 없겠구나 안심하던 어느 날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계산대가 왜 이렇게 다 망가졌어? 어머머머머,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사장님, 설마 여기도 다 털린 거예요? 아니 털리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왜 삼거리 그 소방서 앞에 무인 점포 가게 있잖아요. 거기도 다 털려서 뭐 돈이고 물건이고 싹 다 훔쳐갔잖아요. 아이고 정말이에요? 단골 손님의 말에 가게 CCTV를 확인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CCTV 영상엔 한 남자가 망치로 계산대를 마구 내려치더니 돈을 챙겨 달아나는 모습이 찍힌 건데요. 전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잡힌 범인을 보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우리 가게를 털었어? 너 몇 살이야 너? 아니 왜요? 저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13살이에요, 13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중학교도 간단 말이에요. 열세. 야, 아우 정말. 너 부모님 어디 계시냐? 당장 부모님 모시고 와. 네, 사장님 저희 엄마 여기 안녕하세요. 모시고 갔어요. 아주머니가 이 아이 보호자 되세요? 예, 제가 우리 진택이 엄마인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대기 아드님이 지금 저희 가게에 들어와서 망치로 계산대 다 부시고 어머. 돈 훔쳐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을 훔치다니요. 아니 우리 진택이가 했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소도둑놈 같이 생긴 남자. 어머, 대기 아드님 맞죠? 어머, 버젓이 이렇게 CCTV까지 찍혔잖아요. 이거 보시라고요. 소도둑처럼 생긴 우리 아들 맞네. 어머 세상에. 아니 진택이가 왜?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애가 아직 등치는 큰데 어려서 잘 몰라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잘 좀 교육시킬게요. 죄송합니다. 엄마 괜찮아. 그 뭘 사과를 하고 그래. 어머머, 나는 촉법소년이라서 이런 거 처벌도 안 받아. 아이고 이놈아, 내가 못 산다 너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동네 불량 청소년으로 유명했고 부모님까지 직접 만나 사과를 받았지만 보호자 역시 피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하는데 촉법 소년이라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당당한 아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이대로 참고 넘겨야만 하는 걸까요? 대체 제가 입은 피해를 어디서 보상받아야 될까요? 그러네. 야, 요즘 아이들 무섭다고 그러는데 정말 진짜. 촉법소년이라 괜찮아요 이러면서 다 아는 거예요. 맞아요. 야, 이 자세한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2023년 12월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무인 점포를 운영하던 이 A씨가 수십만 원의 현금을 도난당하게 됩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CCTV를 돌려보고서 A씨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 남자가 매장에 들어와서 이 품에 망치를 품고서 이따 꺼내서 계산대를 마구 내려치고 돈을 챙겨 애야. 달아나는 모습이 어머, CCTV에 웬일이야. 찍히게 된 어머, 겁니다. 어머, 어머. 당시에 이 남자 주변에는 망을 보는 이 공범들까지 있었는데요. 이 일행들이 이 일대에서만 4-5곳의 무인 점포를 털었고 훔친 돈만 무려 800만 원이 어떡하니. 넘었습니다. 이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다음 날 범인을 붙잡았지만 이 A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범인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고요. 여기에는 만 13세 촉법소년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래서 이 소년들이 결국 검찰로 송치가 됐고 그중에 한 명 촉법소년은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었는데 이 A씨는 이 나이 어린 이 촉법소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아유. 영상을 보니까 정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맞아. 어디를 이렇게 해서 그렇죠. 부서지는지 그걸 알고 예. 밖에 망 보는 사람도 있었고 예. 근데 자꾸 보니까 중학교 2학년 거기에 13살짜리 촉법소년도 있었다. 야, 이거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상담 현장에선 사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함께 상담했던 사례 중엔 어떤 게 있었냐면 11살 된 남자아이가 있는데 요즘 애들은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면 다크웹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둠의 사이트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 어린애가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쁜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포 통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도박하는 하우스, 온라인 하우스를 거기서 개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벌이거든요. 이 맞아. 아주 대단한 벌을 받아야 될 이 그 항목이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일이 커지기 전에 얘가 정말 반성하고 하면서 이 일을 그만두게 되고 대신에 여기에 관련돼 있던 다른 그 나쁜 어른들은 좀 잡히게 된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매장을 터는 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엄청난 일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요새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한 이 촉법소년들의 맞아요. 이 어마어마한 범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 정말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신 뭐 다크웹을 통해서 나쁜 어른을 만나서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이것도 좀 놀라운데요. 정말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요즘 아이들의 그 범죄 행각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23년도 10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무인 매장에 다 CCTV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키오스크를 아예 뜯어 가져갔던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럽죠. 맞아요. 뿐만 아니라요.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무인 매장들을 돌면서 대범한 절도 행각을 이어갔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2명. 아이고. 10살이잖아. 네, 정말 걱정스럽죠. 근데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 마치 이것이요 하나의 놀이 문화, 어머, 일종의 웬일이야. 챌린지처럼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무인 매장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교류도 많이 비치가 되어 있고 매장에 이제 현금 같은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마치 예전에 수박서리처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엄연히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보안 업체에서요 5년간 무인 매장의 어떤 범죄 동향을 살펴봤는데 무인 매장 절도범 중 10대 청소년의 비율이요 무려 52%. 아이고.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은 대부분 현금이나 물건들을 노렸는데 이것이 아무리 청소년,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엄연한 절도 행각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정말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촉법 소년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촉법 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처벌이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거라면은 형사처벌은 받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 체계에서 일단은 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할 것인가, 혹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 내지 재사회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만 10세 이하의 경우에는 범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슨 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이 아이들은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때문에 처벌을 받지가 않고, 그다음에 만 10세에서 만 14세 네. 여기에 해당하는 이 나이가 이제 연령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촉법소년. 이 촉법이 법에 닿는다, 닿을 촉의 의미거든요. 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아무것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건 아니에요. 소년법에 의해서 이런 보호 처분 같은 거는 내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촉법소년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촉법이다, 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한테는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형사처벌이랑은 조금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좀 재사회화나 교화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강명령이라든지 아니면은 감호시설 이런 데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소년원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막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라거나 그런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이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 이 경우에 이제 범죄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는 보면은 좀 혼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공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년은 촉법소년의 연령에 해당하고, 이게 딱 보면은 그 경계선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빨리 들어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생일이 지나거나 지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급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이제 촉법소년에 걸려서 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형사처벌이 가능한 그 기준이 만 14세 이상일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무인 매장에서 아무리 뭐 사소하다는 표현도 좀 사실 그래요. 절도는 절도니까. 절도, 맞아요.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훔쳤다 그래도 훔친 건 훔친 거거든요. 그 실제로 어떻게 처벌할까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훔친 건 훔친 거죠. 이건 법적으로 절도 행위가 분명합니다. 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절도도 일종의 습성이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을 통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절도죄 같은 경우,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좀 경미하다거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뭐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한다면 사실 이렇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10대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처벌이 능사가 아닌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무인 점포에서 문구류라던가 현금 같은 거 훔쳤다고 절도죄로 정말 징역형 이런 걸 살게 돼버리면 일종의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내지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뭐 이번에 나 절도해서 처벌받았으니까 다음엔 더 큰 절도하도 뭐 처벌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학습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렇게 무법적인 이런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이 또 반복된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만 14세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적어도 선도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선도, 그러니까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만 14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이 선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경미한 사안이라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훈방 조치를 하거나 내지는 즉결 심판으로 가게 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처벌에는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은 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 교화,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적어도 10대 청소년이라면 다시 한번 교화하고 기회를 주자 이런 측면인데 이것도 이 선도 프로그램도 14세 이상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안으로 돌아와도 만 13세 이 어린 아이도 한 명 있었잖아요. 그럼 또 이 선도 프로그램 대상도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처벌도 솜방망이고 딱히 교육할 방법도 없다 보니 오히려 이런 경우가야 재범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사연 보면은 네. 이 공범들이 꽤 많았잖아요. 망 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이렇게 나쁜 짓들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뭔가 처벌이 가중되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라면 충분히 가중이 될 수가 있죠. 이 사안에서 보면은 막 밖에서 망을 보는 게 영상에도 그대로 찍혀 있고 그리고 그 흉기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내려치는 식으로 망치로. 예,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절도 행위를 하잖아요. 이런 거는 특수절도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은 당연히 가중 처벌이 예상이 되는 경우이고 그리고 일단은 결국에는 문제가 여기 이 촉법 소년이잖아요. 촉법 소년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 내가 촉법인데 그러면 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임주혜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이 연령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촉법 소년이 이렇게 규정이 됐을 때에 비해서 어떤 범행의 수단이나 이 아이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네, 요즘에는 애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와 좀 다르다는 많이 거죠. 달라요. 네,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비판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어서 하지만 근데 이게 조금 한 번에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 나눴지만 이게 교화의 부분도 충분히 아이들한테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책임 소재 면에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뭘 잘못하면 너 부모님 모시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대신 책임지는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일단은 부모님이 네. 형사처벌을 대신 받아줄 수는 없겠죠. 네, 이건 뭐 소년원 뭐 보호처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이 절도 사건에서 보면은 금전적 손해가 이 전보 주인한테 발생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연령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민사 책임에 관한 경우에서는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이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수는 있습니다. 물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점포에서 손해를 얻은 게 액수가 한 뭐 5만 원, 뭐 3만 원, 네. 뭐 이렇다고 칠게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걸 민사소송을 그 부모한테 제기를 해가지고 뭐 내가 지금 3만 원의 피해를 얻었으냐 뭐 민사소송 얼마 걸려 1년 반. 막 이래버리면은 너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 너무 이런 거에 많죠. 비해서 이 점주가 피해본 액수가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도 얘기하면서 촉법 소년에 대한 그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가정이나 사회에서 또 법 차원에서도 더 좀 촘촘히 따져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범죄는 엄연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갑자기 사라진 경우 있잖아요.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인데 어떨 때 하늘에 솟았나 맞아. 땅으로 꺼졌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 두 번째 사연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증발해 버린 남편을 애타게 찾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함께할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퇴직금 들고 잠수 탄 남편 어떻게 할까요?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남편과 전 20년 넘는 결혼 생활 내내 큰 다툼 없이 화목한 가정 생활을 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남편은 부쩍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이 다가와서 신경이 예민해졌더니 제가 더 신경을 써야겠다 다짐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출근해? 지금 가면 지각 아니야? 뭐 오늘 반찬에서 좀 천천히 가도 돼. 아, 그래 조심히 다녀와요. 우리 이따 저녁에 치킨 우리 치맥 한번 할까? 자기 요즘 며칠 같이 잘 못 먹었잖아 밥을. 그래, 그럼 나 갈게 여보. 그래 갔다 와요. 그래, 잘 있고 밥 잘 먹고 행복해. 그래 알아. 응? 행복해. 뭐 어디 멀리 가요? 갑자기 출근하는 사람 무슨 행복해? 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 자기. 얼른 다녀와요.
그날 역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회사에 출근했던 남편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말이죠. 걱정이 된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백방으로 그를 찾아 헤매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행복상사죠? 저 이재용 과장님 와이프인데 혹시 그 사람 오늘 출근했어요? 그 이재용 과장님이요? 네네네. 그 과장님 지난달에 이미 퇴사하셨는데요? 퇴사요? 아니 그게 무슨... 아니 퇴직금도 이미 다 챙겨서 가셨는데 그 모르셨어요? 아, 그리고 과장님 요즘 좀 이상하셨어요. 여기저기 막 돈도 빌리고. 아니 저한테도 100만 원 빌려 가셨거든요. 아무튼 그 과장님 찾으시면 저한테도 꼭 좀 전화 좀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아셨죠? 100만 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재용 씨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퇴직금까지 챙겨서 연기처럼 사라진 남편. 아직 상황을 모르는 아이들은 아빠가 대체 어디 갔냐며 저에게 와서 찾습니다. 저야말로 남편 찾아서 회사는 왜 관뒀으며 퇴직금을 챙겨서 어디 사라진 건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거 스스로 사라진 모양인데. 이 사연은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심각한데. 이 사연은 50대 여성 A 씨의 사연인데요. 네. 전날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고 뭐 그렇다고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사이도 좋았던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겁니다. A 씨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백방으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봤더니 회사에서는 이미 퇴직금에 그달치 월급까지 다 정산을 해서 퇴사를 한 상태였고요. 아내분께 모르셨냐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다 그래요. 근데 A 씨는 황당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기 이르릅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성인이 이렇게 사라졌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잘 찾아봐라. 그러는 A 씨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모르는 여자에게 20만 원, 어머머머. 30만 원 어머. 계속적으로 돈을 보낸 기록이 나왔고요. 그리고 카드 명세서를 뽑아봤더니 전국의 모텔이란 모텔은 다 결제하고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짜리 이런저런 쓴 흔적까지 나오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A 씨는 이 남편에게 당한 배신감은 둘째치고 도대체 연락이 되지 않으니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전날까지 웃으면서 이야기 나눴던 남편이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것도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찾아보니 여자가 있었다. 와, 제가 정말 저도 뒷골에 지금 확 당기는. 근데 교수님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흔한 일은 흔하죠. 아니죠. 흔하죠. 우리가 뭐 수면 이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수면 이혼 말고 잠수 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혼은 뭐냐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잠수를 타버리는 건데 제가 정말 너무 황당한 경우를 저도 경험을 한 게 한 40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48세였고 아내는 6살이 더 어렸어요. 네. 근데 이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뭐 연락을 해봐도 전화도 다 꺼져 있고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를 통해서 연락을 받은 겁니다. 미국에 있다. 어머머. 갑자기 미국에 있다. 나 미국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예 한국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연락도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1년 반 만에 이 여인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요. 네. 경기도에서 이 남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어떡해. 다른 여자랑 이미 살고 있고 아이가 그때 당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그때 3살이었어요. 이러면서 이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울화가 터져서 우리 흔히 PTWD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외상후 울분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여성이 뭐 이혼 다투는 건 둘째치고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들도 한참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잠수 이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남편이 사라졌어요. 근데 여자가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이거 이혼 사유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 법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이 사건은 한두 개가 해당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건이 장기화된다고 보면 더더욱 그런데요. 네. 일단은 재판 사유 6가지를 법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이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 사건에서 의심되죠. 그리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이 사건에서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건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 남편이 지금 뭐 지도사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사라졌고 그게 3년 이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부정한 외도, 이거는 보니까는 증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네네. 사건에서.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혼인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원하신다면 충분한 청구 사유가 되실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때 이 퇴직금이 속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건 네. 회사 생활을 무탈하게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가? 가정에서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혼자 회사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도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연 같은 경우도 지금 퇴직금을 미리 받아갔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이 좀 급하게 필요할 맞아요. 때 퇴직금을 미리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안으로 돌아와 보면 이 퇴직금 어디다 썼는지 사실 예측이 나오죠.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람난 이 상대방에게 썼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 개인이 유흥비로 탕진했을 가능성이 있죠. 재판부에서도요, 퇴직금을 미리 받아갔다고 하면 어디에 썼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만약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서 뭐 집을 사는 데 썼다거나 차를 사는 데 썼다면 이건 부부가 함께 소비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보긴 어렵지만, 우리 사안처럼 이것이 지금 부부 공동 생활이 아니라 개인이 쓴 그런 자금에 해당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사연 보면은 이게 다 이게 상간녀한테 쓴 돈도 상당해 보이거든요. 뭐 선물 사주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내가 이걸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돌려받아야겠죠. 받아야죠. 받아야죠. 돌려받아야겠죠. 예.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내지는 미명하에 바람난 상대방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준다거나 뭐 집을 사준다거나 하면서 재산을 고의적으로 줄이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들어가면 보통 한 3년치 정도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입출금 내역 같은 걸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도 이 돈 지금 빼갔는데 지금 소명하라, 어디에 썼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만약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다른 상대방에게 이런 금전들이 유출이 되었다면 재판부는 이 점을 감안해서 재산 분할을 할 때 우리가 기여도라는 걸 산출하게 되거든요. 결국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을 하고 이것을 남편 대 부인이 뭐 7대3, 6대4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재산을 빼돌려두면 기여도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를 받게 되어서 더 낮은 기여도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이혼을 하는 그치, 건데 그치, 맞아. 지금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제 원고 측에서 제기를 하는데 피고 측에서 소장 송달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은 진짜 생사가 불명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결국에는 이혼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게 소장 송달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은 이제 그 재판부에 막 요청을 해요. 네. 받지 않는다. 그럼 막 야간에도 보내봐라. 야간에도 보내봤는데 받지 않습니다. 막 다른 데로도 맞아, 보내봐라. 맞아. 보내봤는데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공시송달 제도라는 걸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정말 끝까지 받지 않아 버리면 이 소송 자체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재판부에서 그러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을 해봐라 라고 해서, 공시송달 제도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게시판이나 관보, 인터넷 등에 공시를 해요.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설령 직접 받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남편은 나타나지 않아요. 네.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 법정에서 기일이 잡히고 네네. 이 사람이 항변을 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승소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혼 사유를 입증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 또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남편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족, 식구라고 하면 같이 밥 먹는 사이죠. 식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동거 의무를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도 존재하는 건데, 물론 일 때문에 떨어져 살 수 있고, 뭐 자녀 교육 때문에 떨어져 살 수 있겠죠.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동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사연에도 사실 그런 떨어져 살아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동거 의무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때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같이 살자, 같이 살아야만 한다, 이런 동거 의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주거지에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데, 문제는요, 같이 안 산다고 해서 이것을 끌어다 같이 살게 할 수까지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억지로 끌어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동거에 대한 심판을 구해서 판단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상간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해야죠.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이와 관련해서 만약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배우자와 바람이 난 상대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별과 헤어짐에도 예의가 있다. 그럼요.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떼는 말이야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요, 멋쟁이들 머리하는 날입니다. 물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돌아온단다 자, 여러분 혹시 몇 년 전부터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하면서 굉장히 유행이었던 헤어스타일이 하나 있거든요. 알죠. 왠지 수윤 씨 알 것 같아요. 히피펌, 히피펌, 히피펌. 요거 알죠. 뽀글뽀글. 네, 예. 정답입니다. 아, 역시 아실 줄 알았어요. 맞아요. 1970년대 히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헤어스타일을 히피펌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자연스럽고 또 풍성한 곱슬머리를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옛날 미용실을 찾아가는 MZ세대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레트로 감성을 제대로 살린 이런 헤어스타일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른바 히피펌 성지로 옛날 미용실들이 이 MZ 세대들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 뽀글뽀글하게 뿌리까지 잘 이렇게 말아주느냐, 빠글빠글. 그리고 파마가 좀 안 풀리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이 히피펌의 이 성공 여부가 좌지우지된다고 합니다. 그럼요. 원래 옛날 이 스타일, 이 옛날 감성 구현의 이 파랄은 누구냐? 이 원장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머리를 파마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 머리 많은 거. 그게 딱 하나였어요. 일명 뼈다귀 도트라는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맞아. 요거를 딱 해가지고 긴 머리 하면 이게 히피펌이고 짧은 머리 하면 아줌마들 그 파이바 쓴 거 있죠. 그렇죠. 요게 딱 나오는 건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희 엄마도 엄청 하셨거든요. 예전에 엄마 파마 한번 하러 가면 진짜 시간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오래 걸렸냐면 오래 하고 있으면 빠글빠글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중화약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중화약 바를게요. 그러면 아니요, 좀만 더 있다, 좀만 있다 해줘. 그러면 빠글빠글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오래 있었고 동네 아줌마들이 미용실 다 모였던 것 같아. 지금 보면 뭐 찜질방, 사우나 그런 모임 같은 느낌으로 미용실에 그렇게 많았어요. 한 번 가면 그냥 함흥차사야. 사랑방이었죠. 뭐. 그렇죠. 요즘엔 뭐 저도 미용실 가서 머리 깎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단연 이발소에 갔었죠. 아, 우리 이발소. 또래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1920년대만 해도 실제 제대로 된 이발소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위생적이고 또 불완전한 이발 기계, 일명 우리가 바리깡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렇죠. 거. 바리깡. 이게 머리를 자를 때마다 이게 뜯기거나 아니면은 이 기계충이라고 옛날 다들 아시죠? 구멍 숭숭숭 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대머리가 되는 야. 이런 사실상의 엄청난 피부 질환을 겪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1923년 7월에야 비로소 이 자격시험제가 추가된 일명 이발 영업 취체 규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같은 해 10월에 드디어 제1회 이발사 시험이 치러지게 되고요. 이로써 합격자에 대한 이용업을 할 수 있는 제한을 두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이발소의 전성 시대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물론이고 여학생들, 여자들도 이발소에 갔었어요. 미용실 대신에. 왜? 이때 여학생들은 이발소 왜 갔느냐? 그때 머리 및 귀 및 3cm 두발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발소를 그래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기 때문에 이발사들은 소위 깍새라고 그러잖아요. 이 직업이 천대받기도 했는데 수입이나 인기가 아주 짭짤했습니다. 타 직업 못지않게 인기가 좋았어요. 예, 특히 그 요 시절에 이발소를 운영했던 한 이발사의 말에 따르면 이 당시 그 업소 간의 거리 제한이 있어서 이 사방 2km 이내에 동종업계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 어린 남자애라도 미용실에서는 이발을 못하게 하는 또 이런 규정도 있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뭐 이후 그 YMCA 이 부녀 회원들이 이발관이 멀어서 아이들 데리고 머리 깎으러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데모를 하니까 이 규정을 철폐했다고 합니다. YMC 뭐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하고 어디 잘 가지질 않는데 딱 두 군데는 아버지하고 같이 갔어요. 이발소하고 목욕탕. 목욕탕이죠. 근데 거기 가면 그때 바리깡이 있었는데 손으로 하는 거. 근데 이게 그렇게 잘 듣질 않아서 맞아요. 머리 뜯어 아유 할 때마다 따갑고 그래, 이랬어요. 맞아요. 예.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미용실 가면 어떤 스타일 해드릴까요? 이 스타일, 저 스타일, 힙힙업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의자 딱 앉잖아요. 저는요, 그만했다. 엄마랑 통화했다. 나 이거거든요. 그 엄마하고 원장님하고 소통하는 거야. 그 아이의 의견은 1도 그냥 수렴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아니 좀 길게 안 된다. 엄마랑 통화했다. 이게 끝인 거야 그냥. 예. 왜냐면 옛날에는 남학생들을 완전 우리가 왜 까까머리라고 불렀죠. 맞아요. 다 까까머리 아니면 빡빡머리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야 이렇게 짧게 자르면 너 군대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진짜. 있지만 옛날에야 뭐 너나 할 거 없이 교복에 다 짧은 머리를 해야 되는데 맞아. 그러니 이제 엄마가 애 데리고 미장원 가면 이제 실갱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애는 1mm라도 길게 하겠다. 엄마는 안 된다. 그래서 일괄 쫙 깎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저희 오빠도 그렇게 박박 밀려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뭐 TV는 뭐 알 것도 없고 또 라디오나 뭐 신문까지도 극히 좀 귀하던 시절인데 그쵸. 요 이발소나 미용실 가면은 신문이 꼭 있었습니다. 아 맞아.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발소나 미용실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또 이발소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뭐 오고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소문에서부터 뭐 각 가정의 뭐 애경사 뭐 이런 것까지도 이 소문들이 막 이렇게 퍼지고 막 이런 근원지가 되고 막 그래서 네.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이발소에서는 그 면도까지 해줬다면서요. 면도를 면도하죠. 이제 예. 면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귀털, 코털 이런 것까지 야. 다. 저희 아버지 한번 갔다 오시면 다른 사람이 돼서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975년에 이 이발소 인기가 거의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냐? 이발소가 2만 9천여 곳이 넘었다라고 와.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이발소가 두 차례 큰 사건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1980년대 초반까지 남자는 이발소, 또 그렇죠. 여자는 미장원 맞아요. 이라는 이 공식이 잘 지켜지면서 서로의 영역을 공고히 이렇게 나눠서 갈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장진택 기자가 잘 알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뭐가 뭐가 유행했는지. 유행했느냐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발 남성들 사이에. 네, 남성들 사이에서 이발소 대신 미용실로 가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그게 했었던 시절입니다. 장발 문화가 장발 때문에. 유행하면서. 아유, 그렇죠. 장발 많이 하고 다녔었죠? 아니 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장진태가 아닌가요? 그게 70년대이기 때문에 장발 때는 70년대니까. 그래, 그렇죠. 근데 저 때는
저 전에 직장에는 네. 여의도 시대에 그 군의 이발소가 있었어요. 직장마다 군의 이발소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해결하는 근데 그 안에 거. 들어가면 다들 전날 과음하셨던 분들은 와가지고 자고 있으면 맞아. 거기에 이렇게 면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면도사. 면도하고 그때 자고 뭐 다 그랬지. 그 당시 경찰들이 총 대신 가비하고 3cm 자를 들고 다녔던 거. 그건 70년대. 아까 말씀드린 장발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하기 위해서 꼼짝 마! 길에 이리 와 착착 바리깡 팍 밀어버리고 고속도로 타고 막 그러잖아요. 경찰 단속 피하려고 막 길거리 막 뛰어다니는 풍경 많이 봅니다. 장발족과 그 뒤를 쫓는 경찰들의 그 실랑이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시절 유행했던 영화 바보들의 행진이나 병태와 영자 같은 영화에서도 보면 장발 단속에 쫓기는 청년들이 주랭랑치는 그런 장면이 자주 등장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머리가 길어지니까 이제 이발소가 아니라 미장원을 가게 되는 이런 트렌드가 하나 생긴 거고요. 그쵸.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가지고 미장원에 갔던 요 세대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남자들도 이 미장원을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이런 흔히 이발소에서 미장원의 트렌드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요 70년대가 장발 요 때고요. 네. 요 때도 이발소예요. 80년대 요 때도 맞아. 이발소예요. 맞아.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쯤에 아마 이렇게 그럼요. 네. 미용실로 네. 가고 이런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유가 이발소가 쇠락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퇴폐 이발소. 네.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퇴폐 이발소 파동이 이제 일게 되는데 머리만 깎았던 이발소가 1980년대 이후에 일명 우리나라에 불어닥쳤던 성상품화 또 향락바람을 타고 일명 퇴폐의 온상이 되었다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맞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멀쩡한 이발소까지 도매금으로 불온한 눈초리를 받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발소 들어가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머리 깎는 데 맞나요? 맞아요? 이렇게 네. 물어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네. 했다고 하죠. 저도 어디 뭐 그때 그냥 쑥 들어갔다가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되게 학생 때였는데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당시 이 기사들 보면은 퇴폐 이발소로 어린이들이 이발할 곳을 찾기 힘들다는 기사 이런 것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 아예 미장원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커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깎는 집도 맞아요. 꽤 많았었어요. 네. 요게 80년 말 90년 초 막 요때까지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철퇴를 맞고 네.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아예 의심 안 받으려고 그럼요. 미용실로 가는 거야. 아, 인기가 이제 확 틀어지는 그렇죠. 계기가 됐네요. 그러니까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발소, 미용실보다 더 많았지만 그 퇴폐 이발소 등장하고 또 장발 문화 유행으로 점차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는 헤어스타일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간단하고 관리가 쉬운 바가지 머리, 엄블런스 쇼트컷 이게 유행이었었는데 점차 헤어스타일이 고급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한 게 1970년대 들어서입니다. 요즘 이제 뭐 뽀글 파마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유행을 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뽀글 파마를 유행시킨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가수 장미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만나요. 네, 네. 지금은 오른쪽 다리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지금 맞아요.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요. 다음 주에 돌은 왼쪽을 더 다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맞아. 만나고 왔는데요. 이게 1973년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 장미화 씨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판탈롱 바지에다 하이힐을 착용하고 센세이션했어요. 파마 네. 머리를 한 채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불렀던 노래 봄이 오면이란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봄이 우리나라에 오면 대대적으로 파마 머리가 산에 널리 진달래 퍼지기 피네.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미용 기술이 점차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좀 발전하기 시작이 맞아요. 됐는데 그때 미용실 가면 이렇게 가운데 난로 있고 그랬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일명 그 요 연탄 난로에 연탄불에 불고데기라고 하는. 맞아. 예. 이 고데기 그 불고데기 유행했던 시기이기도 한데 이 불고데기는 그 온도 조절이 이게 필수잖아요. 너무 오래 놔두면은 그 머리 태우고 막 뭐 이러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미용사들 또 막 화상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불고데기 온도 조절 요거는 진짜 필수적이었죠. 그리고 저 이발소에는 그 난로 있으면 난로에 이렇게 세숫대야 같은 게 올려져 있고 거기에 수건이 있어. 맞아요. 있었어, 맞아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뜨끈하게 스팀 이런 날씨에 타올이었죠. 가면 정말 좋았거든요. 스팀 타올이었죠. 근데 이런 서비스가 미용실과 이발소가 많이 생기면서 서로 서비스 경쟁을 하기 시작했죠. 네. 사실 이때는 이발소하고 미용실이 그야말로 치열한 손님 유치 경쟁을 벌였는데 이발소는 남자 머리 하는 곳, 미용실은 여자 머리 하는
좋은 곳, 뭐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 인식이 왜 생겼느냐? 바로 1983년 환경보존법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미장원에서 남자의 머리를 못 깎게 이거 하는 대신에 이발소에서는 파마를 그럼 못하게 해라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야,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장원하고 일명 이발소 이 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데 이게 신문 기사에까지 나게 됩니다. 당시 96년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대학가에서 미용사 자격증을 딴 여자 이발사가 학생들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소가 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를테면 서울대 구내 이발소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한 미용실로 남학생들이 자꾸 몰리니까 궁여지책으로 1994년 초에 미용사 두 분을 따로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이발소로. 그러니 고객이 조금씩 늘고 나중에 충원을 하다 보니까 2년 만에 미용사가 9명으로 늘어서 엄청 커졌네요. 남자 이발소보다 더 많다라고 전해지기도 했고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발소에서 다른 그 미용사들을 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미용사 2명을 또 채용을 했더니 평균 고객이 하루 10% 이상 늘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미용사들에게만 이발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미용사가 과로로 들어 누웠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절에는 대학 교내에 교내는 물론이고 또 고등학교에도 이발소 있는 곳이 있었어요. 예, 두발 단속이 있었던 상고 여기에는 이제 이발소가 그 학교 안에 있었는데 이 미용실과 이발소 간에 이 손님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 서울대에는 학생들이 머리를 놓고 그야말로 머리쟁탈전 벌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서울대 학생회관 지하에는 이 이발소와 미용실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이게 학부생만 거의 2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초대형 이 머리 시장을 두고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가격을 깎고 뭐 서비스를 강화하고 뭐 이발소를 또 뭐 예쁜 뭐 여사 이발사를 두고 뭐 이런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 미용실 경쟁, 미용실끼리의 경쟁에서 그 안에서 시술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여러분 이제 미장원에서 헤매라는 걸 하잖아요. 헤어 메이크업. 거기에 피부 관리까지 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맞아요. 이게 1980년대 중반부터 미용실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고객 확보 차원에서 피부 마사지나 피부 손질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미용실들이 마사지실을 같이 겸하면서 일명 피부 전문 관리실 아니면 피부 미용 연구소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문 피부 관리사나 마사지사를 고용을 해서 화장법이나 아니면 피부관리법 이런 걸 알려주고 마사지도 해주면서 피부 손질을 시작하게 됐는데 요 비용이 1984년 기준으로 1회 1만 원, 10,000원이었는데 84년 이게 기준. 이제 뭐 정기적으로 찾는 사람이 있으면 회원권을 끊어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싸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남자들도 저 장진택 기자도 요즘에 미용실 가서 머리 깎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또 동네에 바버샵이라고 맞아요. 남자들 전문적으로 가가지고 머리 깎는 데까지 생겼어요. 바보들 샵이 아니죠. 면도해주는 바보. 바버샵. 근데 요즘에 또 수염 기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수염을 또 기가 막히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손질해주고 예술적으로. 이렇게 또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저 이발소, 미용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네요.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때 그 시절 추억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 아침 상암동입니다. 오늘은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2도로 심한 추위는 없는데요. 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탁해서 호흡기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6도, 부산은 8도가 예상되고요. 내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는 벌써 약한 눈발이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그 밖의 지역으로도 눈이 확대될 텐데요. 예상 적설량은 1에서 많게는 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강원 산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산불 등 화재 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질 텐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네, 요즘 독감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내일은 추위가 좀 덜하다고 하지만 수요일부터 또 춥다죠? 네, 또 영하권으로 괜히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마스크만 잘 써도 맞아. 정말 많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오늘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하나 챙겨 나오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ve next 채널 A